안녕하세요. 무릎학교에서 사회를 맡은 염명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이제 우리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이 문화유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고인돌도 있고요. 뭐 해이사 경판도 있고, 또 뭐 석굴암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창덕궁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 어리셨을 때 부모님 손잡고 한 번씩은 이 창덕궁을 가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가보셨어도 좀 이렇게 구석구석을 좀 보시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창덕궁은 그동안 이렇게 이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다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몇 군데만 공개를 하고 이쪽은 이제 공개하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공개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신문지상에서도 특집으로 막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떤 신문에는 제목에 뭐 조선의 속살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 창덕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 펴무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빙천, 뭐 옥류천 이런 곳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들은 예전에 이제 이 창덕궁이 조선 태종,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죠. 그때 이제 완공이 된 궁인데 사실 이제 그때 이 여러 가지 왕이나 세자들이 이렇게 책도 읽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산책하기도 했던 곳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아이들하고 뭐 딸이건 아들이랑 같이 가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세자들이 거인돌 곳이니까 아들이 세자가 되는 거고, 딸이 공주가 되고, 그럼 자동으로 어머님들은 뭐가 되시죠? 그렇죠. 왕비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꼭 한번 날 좋을 때 한번 날 잡으셔서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우리 여기서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역사를 아는 것은 곧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가는 길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로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극을 통한 역사 공부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극을 이용해서, 어머님들 자주 오시는 이 사극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님. 하루에 보통 텔레비전을 몇 시간 정도 보세요? 2시간, 3시간이요? 이제 어머님 좀 많으신 분은 3시간, 조금 적으신 분은 2시간. 그러면 어머님들 하루에 꼭 보시는 그 시간 중에는 우리 무릎학교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보통 이렇게 많이들 보시고요. 그러면 이 가족들하고 같이 TV를 보실 때 주로 어떤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뉴스, 또 다른 거 뭐 드라마, 뭐 시사, 오락 많이 있죠, 어머니. 근데 사실 또 어머님들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많이 보시고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이제 드라마를 많이들 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드라마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왜 꼭 이렇게 일일 연속극은 9시 뉴스 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일 연속극의 시청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9시 뉴스의 시청률이 좌우된다고 해요. 그 정도니까 사실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드라마 중에서 뭐 여로, 영어, 띠리띠리 이게 있었으니까 여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래시계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의 이 퇴근 시간을 조정할 정도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인기를 몰았고요. 뭐 저도 사실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이 기억에 아주 많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어머님이랑 누님이랑 형님이랑 봤던 드라마들이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드라마 중에서도 또 사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극이 참 또 재밌어요. 사극이 재밌고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 궁중에 아주 낮은 신분이었던 이 장금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또 아주 대대적인 시청률 기록을 깨면서 전 국민을 또 이게 TV 앞에 모이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어머님들 직접 보셨던 드라마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마, 그럼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그럼요. 사극 중에서도. 대장금, 장희빈, 왕건, 예, 그렇습니다. 사실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모 방송국에서 했던 이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들, 그죠? 쫙 유구하게 참 오래도 했었죠. 그 밖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태조 왕건이라든가, 용의 눈물, 이런 드라마들이 아주 대대적인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좀 수능
수능시험이라는 국사시험과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제가 참 흥미 있게 참 봤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이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EBS에서 하는 그 국사 유형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이제 수능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역대로 쭉 나왔던 수능의 어떤 문제들을 분석해서 이제 뭐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고3 학생들한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수능 시험이 쭉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군사정권 시험 때 나오던 문제들 패턴하고 이 수능 이제 학력고사 지나서 수능 들어오면서 이제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면서 왕, 뭐 장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점점 이 사회적인 어떤 이 약자들, 일반 민중,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뭐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이때도 보면 처음으로 여성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성들의 문제. 사실은 이제 예전만 해도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지 않습니까? 여성의 지위가 어땠냐 이런 게 나왔었고, 또 바로 이제 얼마 전에는 백정.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백정의 개념이 좀 달라요. 고려 때랑 조선 때랑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알면 이제 백정 그러면 이 도살업자 아닙니까? 네. 소돼지 때려잡는. 그래서 가장 천한. 예? 근데 그 백정에 관련된 문제가 수능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떤 사회적 민주화와 맞물려서 일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옮겨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장금이도 사실은 뛰어난 뭐 왕비나 이런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이 사회적 이 밑바탕에 있던 이 밑에 있는 계층이었고, 그런 인물이 이제 성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줬고요. 또 그 드라마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내시부였죠. 내시부. 내시. 우리가 흔히 알면 이제 내시. 지금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맨날 예전에 드라마 어머님 기억하시면 문이나 열어주고, 예? 이런 거나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내시부의 힘이 굉장히 강했죠. 사실은 이 뭐 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시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잘 되지 않는,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 내시부의 힘이 사실은 굉장히 강했고, 이 갑신정변 때 내시부가 워낙 이 세력이 강하니까 이 갑신정변 당시 14개조 정강 이제 개업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내시부의 권한을 줄이자라는 게 그 14개조 정강에 포함될 정도로 사실은 이 내시부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극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장금을 보면서 그런, 저게 참 어떤 그 수능 시험의 패턴, 어떤 그 시각과도 많이 일치해서 이제는 사극 드라마도 어떤 이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 일반 민중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극 드라마들이 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역사, 특히 우리나라 역사의 국사의 어떤 저변을 확대시켜준다는 거. 이제 뭐 어머님들이랑 전 국민들이 역사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공하지 않으셔도 역사를 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사극 드라마를 통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점에서 참 고맙긴 한데, 이게 참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들이 뭐냐면요, 사극은 말 그대로 극이죠. 극. 드라마란 겁니다. 드라마는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죠. 재밌어야 되니까 위기도 있어야 되고, 뭐 결말, 전개, 뭐 이런 뭐 해피엔드, 이런 어떤 극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그런 어떤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허구적인 요소들을,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허구적인 요소들을 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허구적인 요소까지, 저게 다 역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TV 드라마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막강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잘못된 역사 드라마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국민의 어떤 역사인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사실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냉철하게 공부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제 그 아까 이제 왕건 말씀하셨는데, 이 왕건이라는 드라마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제 궁예가 아주 장렬한 최후를 맞는 장면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역사학계나 이제 굉장히 좀 인터넷상으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장렬하게 죽죠. 아주 왕으로서의 이 권위와 품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예의를 다 갖춘 상태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기록은 그렇지 않거든요. 궁예는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왕건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도망을 갔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남의 인가의 보리밭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막 보리밭에서 보리 같은 걸 따먹다가 그 인가 사람들한테 적발이 돼서 걸려서 맞아 죽습니다. 원래 기록에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드라마에 제가 그거 봤더니 이제 그 드라마 해설이 항상 역사란 건 이긴 자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건의 입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했을 것이다. 해서 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미화해서 했다라고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역사적 교훈이라는 게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예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히고 잘못한 왕은 잘못한 지도자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라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더군다나 너무나 이 파행적인 그리고 너무나 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어떤 이 혼란상 그리고 이 위정자들이 볼 때도 그래도 교훈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생각, 이런 어떤 허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그런 역사 드라마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현실은 아이들이 책보다는 모니터가 더 가까워요. 그죠? 사실 종이로 되어 있는 책보다 모니터나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를 더 믿어요. 사실 이제 현실이 이미 그렇게 됐고 이제는 어떤 종이보다 브라운 걸 믿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정된 사료, 아주 한정된 사료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역사학 자체도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 드라마를 여러 가지 이용을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에서요, 어머니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아이들이 역사에서 이제 꼭 신석시대 나오면 꼭 배우는 게 뭐냐면 요렇게 생긴 빗살무늬 토기가 꼭 나옵니다. 아주 신석시대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빗살무늬 토기예요. 이게 빗살무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죠.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토기가 아니 토기는 말 그대로 어머니 그릇 아닙니까? 흙그릇이잖아요. 토기인데 이 밑이 뾰족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릇인데 이 그릇이 이렇게 밑이 뾰족하면 이걸 어떻게 아니 도대체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썼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머니. 그릇은 밑이 평평해야 세워둘 텐데 왜 그릇이 이렇게 뾰족할까?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이것들이 발견되는 신석시대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물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강가나 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해안가 쪽에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해안가나 강가에는 모래가 있잖아요, 어머니. 모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머니 예전에 캠핑하시던 생각하시면 바닷가 가셔서 왜 흔히 코펠 평평한 거 이렇게 물 떠와서 꼭 밥하시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발로 모래 이렇게 딱 평평한 데에 꼭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건요. 모래도 그냥 콱 박아놓으면 끝이죠. 그래서 편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래서 이제 신석시대 유적들이 대부분 강가나 해안가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모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서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니 지금 이거를 모래에 박아서 쓰고 있는 걸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모래에 박아 쓰는 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이게 타당한 추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토기 하나를 보면서 그런 어떤 역사들, 공인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드라마나 어떤 역사학계나 나름대로 사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력, 나름대로 하지만 상상력이 좀 과학적 상상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제가 저런 경우,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자료용으로 우리 어머니도 좀 그동안 보셨던 드라마들을 잠깐 한번 보시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있느냐? 팔대를 잡고서라도 TV 속 주인공들이 과거 인물을 연기하며 우리 역사를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사극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노아가 있는데 놓지 못하겠느냐? TV가 보급되기 전 우리 국민의 귀와 발을 잡아두었던 것은 바로 라디오입니다.
그래도 라디오 속 성우들이 사실적으로 인물을 묘사하며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한 후 역사적 사실을 철저하게 따른 사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칼에 눈물을 흘려 여기 쓸 가방에 다 가지고 있어. 그 후 흑백 TV가 도입이 되자 차츰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과거 우리 왕들과 양반들의 생활을 그린 사극이 등장하게 되고 이날에 있었던 심유경과 소소 이후 등장인물과 배경이 더욱 세련되고 화려한 조선왕조 시리즈 사극이 만들어졌습니다. 난종 잡록 등이 있으나 그 기록이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건의 발생 순서에 충실한 역사 이야기 사극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 요약하기도 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점차 우리 안방에 찾아오는 사극은 왕과 왕실 이야기, 왕실 여자들의 권력 싸움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계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역사책에 한 줄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지면서 허구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는 사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사극의 사실과 허구를 가려내는 판단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들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머님? 사극들. 예전의 기억들도 많이 나시죠? 네. 그런데 드라마 보시면서 또 아이들하고 많이 하실 얘기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어머니께 좀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그 조선시대 하면, 조선시대로 좀 우리가 줄여서요. 조선시대 하면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여성, 그러면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세요? 신사임당. 그렇죠. 사임당 신씨, 신사임당 있고요. 또 논계, 뭐, 그렇게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임당 신씨는 이번에 이제 뭐, 그래서 그 고액권 하자고 할 때 여성단체들이 그 고액권 모델로 이제 신사임당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임당 신씨, 뭐 논계 이러면 생각나셨고요. 그러면 왕이요. 조선시대 왕 중에서 조선시대 왕 그러면 딱 생각나는 왕은 누구가 있을까요? 세종대왕. 당연히 일단 세종대왕 제일 먼저 생각나시겠죠. 또요. 뭐 성종 뭐 있으실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한 개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조선시대 어머님들 딱 생각나는 여성 그리고 이제 왕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연산군요. 예, 연산군 있으시고요. 숙종, 인현왕후, 장희빈, 예, 중종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역사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얘기는 안 나오네요. 드라마예요. 그렇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임당 신씨를 다룬 사극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연산군이나 장희빈 같이 어떻게 좀 파란만장한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드라마에 맞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다룰 수밖에 없었겠죠. 드라마에서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극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희빈 장씨, 장희빈입니다. 근데 이 장희빈이요, 영화로만 2번 만들어졌고요. 이 드라마는 이제 우리나라 공중파, 특히 세계방송국에서 5번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뭐, 장희빈 정말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이 장희빈이라는 배역이 여배우라면 누구나 다 이 탐을 내는 배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이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 김혜수 씨가 그 열연을 했었는데, 이 김혜수 씨도 개인적으로 뭐 자기 연기 생활이 있어서 장희빈이라는 역을 꼭 한번 맡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장희빈이라는 인물이 사극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장희빈은 궁중 나인에서부터 이제 이 숙종의 후궁이 돼서 뭐 수건, 차례차례 수건, 소위, 희빈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왕배까지 올라간 인물이죠. 그래서 왕배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고 다시 사역을 받고 죽음을 당했죠. 그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이 인물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이 더군다나 그 당시 때 왕비로서 이런 어떤 그 역관 출신, 역관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일종의 통역을 하는, 요즘은 통역사 그러면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지만 예전에 역관이면 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반이 아닌 집안 출신으로서 왕비까지 올라간 이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여러 가지로 이 장희빈이라는 인물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이 장희빈이 나오는 그 시대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가 한번 좀 볼까요? 자, 장희빈이 나오는 시대. 어머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숙종시대죠, 숙종시대. 숙종시대가 큰 단원으로 4단원에서 조선사회의 변동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조선사회의 변동이라는 단원에, 요 단원에 이제 붕당 정치와 탕평책, 이제 붕당 정치를 다루는, 이제 탕평책을 다루는 단원이 있고요. 거기에 다시 작은 단원으로 붕당 정치의 변질,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붕당 정치가 어떤 이렇게 변화 과정을 겪어나가는가,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제 요 단원에서 숙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단원에서 숙종 이야기가 나오고, 교과서에서 이제 숙종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 차례 환국이 있었다. 환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노론과 소론, 그 당시 노론과 소론의 이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탕평책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탕평책을 이제 처음으로 제시하고 제기했지만 이건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났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숙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이제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건너가서 숙종 당시에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걸 일본에서 좀 확인받고 왔다. 뭐라는 이야기도 있고, 백두산에 이제 정계비를 세워서 그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어떤 국경선을 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숙종 때 정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교과서에 그런 얘기들 숙종에 관련된 이야기 쭉 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어머니? 장희빈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교과서에 장희빈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장희빈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게 사실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장희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저런 숙종의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그건 대표적으로 어머님 우리가 이제 환국이라는 이야기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환국이라는 겁니다. 환국. 자,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어머님. 자, 우리가 이제 이 당시 숙종 당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이 환국이라는 겁니다. 어머님. 환국. 환국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아주 그 조선시대도 정치가 아주 급격하게 변한 일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반정, 혁명. 요 크게 한 세 개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혁명 그러면, 예전의 역사에서 혁명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앞에 꼭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역성혁명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죠. 역성혁명이다. 성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 왕씨에서 이씨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왕조 자체가 바뀌는 게 혁명입니다. 사실은 왕조 자체가 바뀌는 게 혁명이고, 반정은 왕조는 안 바뀌죠. 그냥 이씨는 계속 이씨들이 왕을 하는데 이씨 중에서 왕끼리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 중종반정, 그죠? 누굴 몰아낸 겁니까? 중종이요. 연산군을 몰아냈던 네? 중종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정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환국은 뭐냐? 이건 이제 왕도 안 바뀌어요. 왕도 안 바뀌는데 이건 이제 신하들만 바뀌는 거죠. 주 집권 세력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숙종 당시에 이 환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세력을 이렇게 교체시키는. 그래서 대대적으로 막 기사왕국, 뭐 갑술왕국, 경신왕국, 갑인왕국 이래가지고 환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 와중에서 이 황국들이 정책 주도 세력이 바뀔 때 사실은 그걸 대표하는 세력, 즉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을 대표하는 게 장희빈과 인현왕후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장희빈 같은 경우는 남인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사실 인현왕후는 서인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떤 여성들 간의 어떤 알력, 왕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렇게 어떤 조선 정치 내에서의 어떤 커다란 정파 간의 커다란 어떤 이 정권 다툼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들을 어머님도 좀 아시고, 그런 걸 아신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어떤 장희빈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드라마를 보실 때 그런 관점을 명확하게 세우시면 아이들과도 더 하기가 훨씬 더 편하신 거죠. 관점이 명확해지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장희빈과 얘기할 만한 것들이 또 이제 내명부라는 게 있는데요. 내명부는 이제 그 당시 어떤 이 조선시대 이 궁중에서 있었던 여성들, 여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이 관칭의 명칭을 우리가 이제 그 내명부라고 하죠. 내명부 이렇게 쫙 서로 정해지는데 사실은 그 이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고요. 사실 희빈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위 관직에 속하는 거죠. 고위 관직이고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당상관 이상입니다. 당상관. 당상관은 보통 뭐냐면 이 어떻게 일종의 단 위에서 임금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정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당상관이고 그보다 당하관이거든요. 그 당상관 이상의 이 직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이 장희빈이 대단한 어떤 그 나름의 권력에 중점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텔레비전 속에서 방황을 하고 현명한 사람은 텔레비전 속에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드라마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머님도 좀 미리 공부하시고 아이들 교과서 한번 보시고 어머님 자주 보시는 드라마나 사극 보실 때 이제 저런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익혀주셨다가 아이들과 드라마를 보실 때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드라마, 텔레비전을 어머님들 꼭 보실 때 신문 보시면 꼭 드라마 편성표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네. 그러시면 드라마 편성표에서 어머님들이 가끔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볼 프로그램, 아빠가 볼 프로그램 이걸 좀 어머님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보시지 말고 이 편성표를 보시면서 그날 우리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 계획표를 좀 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이런 프로그램은 안 봐도 되고 그런 걸 어머님들이 정해서 아이들과 얘기하시고 보여줄 거 보여주시고 얘기할 거 얘기하시면 훨씬 더 TV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드라마를 갖고 특히 사극을 갖고 이야기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 역사적인 영화를 가지고 또 우리가 사회 공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에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